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오늘 35도를 넘었더라고요. 35도를 찍었는데 너무 더운데 다들 건강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은 원래 6월 독서 결산을 찍으려고 좀 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가 벌써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독서 결산 대신에 상반기 독서 결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총 6개월 동안 49권의 책을 읽었고, 이 중에서 정말 좋았었던 책,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 6권을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베스트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좀 아쉽게 베스트가 되지 못한 11권의 책까지 해서 총 17권의 책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김원영 작가님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에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장애나 질병 혹은 다른 성적 지향이나 외모 등으로서 보통의 인간이 아니고 나는 실격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변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작가님은 골형성 부전증, 어려웠네요.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셨고, 그리고 장애인이자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책이 시작한 곳은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삶 소송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동이 의사에게 당신이 이제 내 장애를 진단하지 못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송인데요. 이게 이제 저자는 처음부터 의문을 갖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과연 손해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의문을 시작으로 해서 장애를 가진 것이 왜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던 어떤 다른 성적 지향을 가졌던 다른 외모를 가졌던 다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은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개별적인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좀 시선들이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스스로 많이 깨닫고 부끄러워지게 만들었던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비문학이지만 굉장히 이 작가님의 필력이 좋으셔서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그런 예시들을 읽으면서 좀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해서 베스트 픽으로 꼽았습니다. 이 책은 제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마지막 9장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한번 가름을 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괴물이 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자녀나 형제에게 장애가 있고 당신이 그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더라도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인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이 장애를 수용하고 역경을 돌파하는 당당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부모, 형제, 연인, 친구, 이웃은 여전히 당신을 좋아할 이유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삶이 존중받을 만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투쟁 속에서 어느 순간 강인한 투사의 모습이 아니라면 결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외로운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좋다. 장애를, 예쁘지 않은 얼굴을, 가난을, 차별받는 인종, 성적 지향을 지닌 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당당히 부정하고 자신의 결핍을 실천적으로 수용하고 법 앞에서 권리를 발명하는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서야만 우리가 존엄하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수용하고 돌보려 노력하지만 결코 완전하지 못할 이 취약함이야말로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다른 정체성 집단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분모일 것이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도서인데요. 두 번째 베스트 도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일단 제목부터 선량함과 차별주의가 같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선량하다고 믿고 내가 선량하다고 믿고 하는 행동들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책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강의를 나가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 저자분이 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서 더더욱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차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특권이 될 수 있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차별을 좀 하지 않아야겠다. 차별 감수성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치 차별이 제로섬 게임인 마냥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군가의 차별이 해소되면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특권이었을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뭘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에서는 제가 차별을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별받는 이제 순간들이 제가 차별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말로 나오지 않고 뭔가 불쾌하기만 하고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런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문장으로서 느껴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도서인 선량한 차별주의자였습니다. 세 번째 베스트 도서는 에세이인데요. 조승미 작가님의 이 지랄 맞음 있어야 축제가 되겠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저자분이 15살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된다. 시력을 잃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삶을 에세이로서 이렇게 쓰신 책이에요. 장애가 있는 딸이기도 하고 맹인 안마사이기도 하고 자기의 직업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에피소드로 풀어낸 에세이집인데요. 이 책이 제일 재밌는 건 작가님의 유머입니다. 정말 문장이 재밌고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파나 주제만 들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이 시트콤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감동도 있고요. 또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좀 이렇게 뜨겁게 살아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도 역시나 문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이 그녀가 헬로윈에 갔을까라는 단편 속에 있는 문장입니다. 나는 환히 웃으며 시술이 끝난 노인을 배웅했다. 뉴스에서는 늘어난 헬로윈 희생자들을 보도했다. 나는 어제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내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하고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실로 반성합니다.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희생을, 인내를 모두가 겪길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간절히 바란다. 밤새워 놀다 지친 그녀가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는 일요일이 되었기를. 세 번째 베스트 책,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였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 도서입니다. 한국 문학이고요. 조혜진 작가님의 빛과 멜로디입니다. 네, 조혜진 작가님의 빛과 멜로디입니다. 이 빛과 멜로디는 분쟁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권은을 문화부 기자 승준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소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초등학교 때 동창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작은 승준이 걷는 호의가 권은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이 지속되고 그들이 이제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호의를 건네면서 이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작은 호의들이 어떤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지점들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분쟁과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는 그거에 정말 피로감을 느끼고 좀 잊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지와 힘을 보태주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어떻게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호의를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베푼다기보다는 호의를 꼭 건네고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픽, 빛과 멜로디였습니다. 다섯 번째 베스트픽 소설은요, 해외 문학이고요. 줄리언 반스의 연애의 기억입니다. 이 연애의 기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륜 소설이기도 해요. 19살의 케이시 폴이라는 인물이 40대의 수전 맥클라우드에게 반하면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그 사람들이 관계에서 약간 또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끝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말년에 가서 이것들에 대한 연애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사랑이 시작해서 불타오르다가 또 하지만 또 끝내 사랑의 도피를 두 사람이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점점 불안과 또 죄책감으로 망가져가는 수전, 그리고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폴. 이 두 사람은 폴은 수전을 보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의 변화를 보다 보면 물론 이게 내용 제가 줄거리를 먼저 알고 봤으면 이 책을 좀 안 읽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작년 도서전에서 제가 샀던 책인데 정말 처음에는 실제로 이 책을 좀 읽다가 덮었어요. 안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작년에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이걸 열어봤는데 이 또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도덕적인 일단 판단은 보류하고 읽다 보니 연애라는 감정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자신만의 고유한 기억인 것인지 경험인 것인지를 좀 이 책을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처음에는 이건 불륜 미화일 것이야 라고 미화의 소설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 씁쓸해서 그런지 이 책을 그냥 마냥 불륜 미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쓰인 거라서 그런지 이 감정이 정말 굉장히 내밀하고요. 이 감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일반적인 소설, 연애소설 같은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을 느껴보게 해주던 줄리언 반스의 연애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베스트 책인데요. 이건 장르 문학이고요. 조예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유령입니다. 이 책은 왜 증조모의 기이한 죽음과 함께 적산가옥을 상속받게 된 은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적산가옥은 특히 적산가옥에서 창고로 쓰이는 별채에서는 기이한 사건들이 자꾸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은주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은주는 그러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외증조모였던 준영은 가네모토라는 일본인 상인의 아들 마사토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 적산가옥에 입주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준영은 가네모토가 어떻게 불을 축적했는지 그리고 마사토의 몸에는 왜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지 그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2020년대 현재와 1940년대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 스릴러물 같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유령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유령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추리소설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저는 조예은 작가님의 전작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재밌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 전작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축축하고 서늘한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7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 한번 어떤 좀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예은 작가님의 가장 좋은 점은 보통 이제 추리소설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주인공들이 좀 자꾸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캐릭터들이 좀 명쾌하고 빨리빨리 알아채는 부분들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이다 보니까 배경이 그 속에서 국민들이 겪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공간과 연결지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소재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제 마지막 베스트 픽이었던 조예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유령이었습니다. 이제 베스트 픽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아쉽게 11권의 그럼에도 재미있게 읽었던 11권의 책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11권의 책들은 좀 빠르게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비에타인 응우엔의 동조자입니다. 이거 동조자 박찬욱 감독님의 드라마 동조자로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원작인 소설이고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북베트남의 스파이자 남과 북에서 이제 이중 스파이를 했던 주인공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건 주인공의 혼란이 정말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시점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걸 조금만 참고 따라가다 보면 몰입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약간 스파이 소설 그리고 약간 미스터리 소설과 심리 스릴러 같은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고 나니까 동조자 드라마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문지옥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작가님이 특유의 그 시니컬한데 되게 유머러스요. 되게 차가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희망을 한 스푼 놓지 않는, 이게 한 스푼 툭 떨어뜨려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던 소설집이에요.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왜인지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설들이 들어있어서 좋은데요. 이 책은 표지자기는 뭐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라는 성수대교 붕괴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런 재난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상흔을 남기는지, 이런 사회적 재난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어떤 이제 문제들, 상흔들을 남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집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정현 작가님의 줄리아나 도쿄입니다. 이 책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모국어를 잃은 한주가 주인공입니다. 이 한주는 한국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잃고 남아있는 일본어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키노를 만나는데요. 이 유키노 역시 폭력적인 애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런 청년이 한주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함께 살면서 서로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유키노에게 또 전 남자친구인 한수가 이제 찾아오고, 한주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유키노는 한수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주의 앞에 한수를 죽인 채 살인자가 된 유키노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설이 베스트에 들지 못한 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예요. 저한테 아쉬운 부분은 이 이야기가 한주와 유키노의 이야기에서 좀 더 집중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하고 유키노의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고 또 다른 책으로 이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아있던 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상이 필요하다라는 저자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았습니다. 줄리아나 도쿄였고요. 네 번째는 셔기 베인입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셔기 베인은 제가 이제 뭐 앞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런데요. 이 어린 셔기가 방치되는 학대의 이야기여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고통스럽고 괴로운 책이고 감정의 소모가 굉장히 심한 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안희연 시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문학은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알게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셔기 베인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아이가 없는지 조금 경각심을 깨워보게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이 책은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제 좀 슬픈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에 다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김지연 작가님의 조금망한 사랑인데요. 이 조금망한 사랑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우리네 사랑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약간 현재의 사랑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정영수 작가님의 내일의 연인들 또 생각이 나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찌질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좀 더 찌질한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영수 작가님의 내일의 연인들이 좋았다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이것도 장르 소설입니다. 추리 소설이고요. 익명 작가 당신의 소설을 훔치겠습니다. 알렉산드라 앤드루스의 소설이에요. 이 책은 약간 대단한 작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왔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출판사의 말단 직원일 뿐인 플로렌스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이 플로렌스는 그마저도
말단 직원인 출판사 말단 직원마저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잘리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지금 현재 이 소설 속에서 최고의 엄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아무도 정체를 알지 못하고 필명 모드 딕슨이라는 것만 알려진, 그러니까 성별조차 알려지지 않은 모드 딕슨의 보조 작가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내 경력이 되지도 않지만 이 플로렌스는 모드 딕슨에게 모든 걸 배워서 내가 정말 대단한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모드 딕슨의 조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드 딕슨의 이제 본체가 나오겠죠. 헬렌 윌콕스와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모로코로 취재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사고를 당하게 되고, 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고에서 살아남은 플로렌스에게는 아무도 모드 딕슨이 누군지조차 모르죠. 편집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드 딕슨과 헬렌 윌콕스를 연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헬렌 윌콕스의 시신은 사라지고 헬렌 윌콕스 자신의 신분증 대신 헬렌 윌콕스의 신분증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플로렌스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헬렌 윌콕스의 삶을 훔치기로 합니다. 과연 무사히 훔칠 수 있을지. 이 소설은 반전의 반전을 이게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비트는 그런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좀 국내 소설들에 비해서, 추리 소설들에 비해서 일단 스케일이 좀 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더 좋아하시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정말 재미만큼 보장되는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익명 작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7번째는 강진아 작가님의 마이마이입니다. 이 마이마이는 15년 전 사라진 친구, 실종됐던 친구가 어느 날 시체가 발견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과거의 실종과 현재의 살인사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이 왜 이 15년 후에 발견이 된 거면 이 15년 전에 어떻게 사라진 걸까를 추리해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말이 얼마나 쉽게 와전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쉽게 매장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책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연 악은 만들어지는 걸까? 아니면 정말 타고나는 건 아닐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작가님이 영화 감독이기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읽는 느낌이면서 이런 그림들이 쫙 그려지는 것이 정말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이긴 했어요. 근데 이 책도 역시나 약간 찝찝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책이어서 찝찝한 소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 책은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모리미 도미코의 책이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은 처음 읽은 책은 아니고요. 제가 종종 정말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을 때 제독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검은 단발머리 아가씨를 한 대학교 선배가 좋아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좀 계속 쫓아다니면서 교토의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선배가 이 아가씨를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의 청춘 로맨스 환상 소설이랄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어리숙한 선배의 우당탕탕한 것들도 되게 보기 재미있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약간 낭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듯 아닌 듯 뭔가 현실과 환상을 막 이렇게 오가면서 또 배경은 교토라는 그 아름다운 공간을 이렇게 확 오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하지만 이건 호불호가 너무 명확하게 갈릴 만한 책이어서 베스트에 넣을 수 없지만 저는 한 번씩 좀 책태기가 오거나 정말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할 때 한 번씩 들춰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9번째 책은 개구리가 되고 싶어 김하진 작가님의 책입니다. 위픽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제가 상반기에 읽은 위픽 시리즈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멀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내 권태로운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면 워낙에 짧은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하진 작가님의 나주에 대하여, 동경, 공룡의 동경,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그 감수성이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좋은데요.
이 책으로 위픽 시리즈 개구리가 되고 싶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뭐 김화진 작가님의 전작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책입니다. 8월의 일요일들, 파트릭 모디아노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약간 니스를 배경으로 사라진 연인을 찾는데 그 사라진 연인을 찾아가는 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라진 연인이 왜 사라졌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파트릭 모디아노가 기억의 모호성에 대해서 잘 쓰는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작가고 뭐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같은 책들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저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은 왠지 피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고 파트릭 모디아노 작가님의 팬이 돼서 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의 모호성?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억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지만 또 기억이 얼마나 주관적인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됐던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 저 지금 다른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가님의 책을 빌려오기도 했는데요. 부유하는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로 써내려가는 그런 작가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고요. 가까이 그녀 왕딩거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57세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량허우, 중년의 남자 량허우의 시각에서 쓰인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죽여서 감옥에 간 량허우가 뭔가 그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 숨기는 비밀이 있는데도 이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뭔가 비밀을 파헤쳐가는 추리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량허우가 자신의 아내인 수의 죽음의 비밀을 왜 숨기는지 그건 정말 뒤에 밝혀지지만 그것들을 회상해 나가면서 량허우의 삶에서 있었던 그 대만 여자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비춰보면서 얼마나 대만 여성들도 이런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변곡점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우리나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에 굉장히 맞서야 했다든지 사회운동을 해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도서전 이후에 대만 작가님한테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책이 딱 눈에 띄자마자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리의 서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띠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루키 작가가 인정한 글을 무기로 쌓을 수 있는 작가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루키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하루키 작가가 인정한 보다는 글을 무기로 쌓을 수 있는 작가 이 부분에서 딱 꽂혀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기억이 한 번에 이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정말 실체 왜 수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회상을 하고 조금씩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중간에 한번 절필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취향이어서 다시는 절필하지 말고 소처럼 써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2025년 상반기 결산을 해봤고요. 총 17권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